70대 넘으면 절대 하지 마세요. 의사들도 무조건 피하는 검사 5가지. 할아버지, 검사 결과 좋습니다. 내년에 또 오세요. 이 말에 안심하고 집으로 돌아가시던 78세 박만수 할아버지는 불과 일주일 후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노인의학을 전문으로 10년 넘게 일해온 낭만닥터 B입니다. 안타깝게도 할아버지께서는 암을 예방하려고 매년 받으시던 바로 그 검사 때문에 결국 생명을 잃고 말았습니다. 검사 자체가 오히려 목숨을 앗아간 셈이지요. 실제로 의사 10명 중 8명은 70대 넘은 자기 부모님께 이 검사는 절대 권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검사 자체가 어르신의 사망 위험을 높이기 때문입니다. 부산에 계신 76세 김영자 할머님도 비슷한 일을 겪을 뻔했습니다. 100만원짜리 검사를 받고 나서 의사로부터 수술까지 권유받으셨지만 제가 말려서 수술은 하지 않으셨습니다. 할머님은 지금 건강하게 등산 다니시며 잘 지내고 계십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것은 딱 5가지 검사입니다. 70대 넘으면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검사들이에요. 특히 1위는 앞서 말씀드린 박만수 할아버지께서 받으셨던 바로 그 검사입니다. 우리 어르신들 10분 중 7분은 이 검사를 받고 계신데 미국에서는 75세 이상에 대해서는 중단하라는 공식 지침이 있습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불필요한 검사 때문에 목숨을 잃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앞으로 10년, 20년을 더 건강하게 사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채널을 구독해주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평소 병원에서 잘 알려주지 않는 건강정보를 가장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댓글에도 참여 부탁드립니다. 올해 연세가 70세 이상이신 분은 1번, 아직 70세가 안 되신 분은 2번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자, 그럼 지금부터 5위 검사부터 시작하겠습니다. 5위는 소변검사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별다른 증상도 없는데 습관처럼 받는 소변 속 세균 검사예요. 제가 40년간 환자를 돌보면서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검사 중 하나입니다. 왜 그런지 지금부터 설명드릴게요. 여러분, 건강검진을 받으러 가시면 소변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결과지를 받아보니 이렇게 써 있어요. 소변에서 세균이 발견되었습니다. 깜짝 놀라시죠? 병원에서는 항생제를 처방하면서 이 약 드시면 금방 좋아지실 겁니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함정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 저는 이 상황을 순한 세균 건드리기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70대가 넘으면 소변에 약간의 세균이 있는 것이 오히려 정상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어르신 10분 중 4분 정도는 소변에 세균을 지니고 살아가세요. 그래도 아무 문제 없이 잘 지내십니다. 그 세균들이 조용히 자리만 차지하고 있을 뿐 해를 끼치지 않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항생제를 쓰면 어떻게 될까요? 조용하던 순한 세균들이 갑자기 화를 냅니다. 아니, 우리를 죽이려고 하면서 더 강해지는 거예요. 마치 약한 잡초에 제초제를 뿌렸더니 그걸 견디고 나서 더 질긴 잡초로 자라는 것과 같습니다. 실제로 미국의 한 의학저널에 충격적인 연구 결과가 실렸습니다. 75세 이상 어르신이 특별한 증상도 없이 예방 차원에서 항생제를 복용하면 1년 후 몸속에 항생제가 듣지 않는 균이 생길 확률이 크게 높아진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얼마나 높아지냐고요? 무려 4배나 많아졌습니다. 쉽게 비유해 볼게요. 집에서 바퀴벌레 한 마리를 발견했다고 해봅시다. 그냥 두면 그 한 마리는 조용히 살다가 없어질지도 몰라요. 그런데 거기에 약을 뿌리면 어떻게 될까요? 약이 안 죽는 슈퍼 바퀴벌레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진짜 큰 문제가 생겼을 때 약을 뿌려도 안 죽는 그런 바퀴벌레 말입니다. 인천에 사시는 78세 정미숙 할머님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작년 봄인데요. 할머님은 소변 색깔이 평소보다 조금 탁해진 것 같아서 병원에 가보셨습니다. 열도 없고 소변 볼 때 아픈 증상도 전혀 없었어요. 그냥 소변색이 진해 보여 걱정이 된 거죠. 의사가 소변 검사를 했더니 세균이 나왔습니다. 그 결과를 보고는 항생제를 처방하면서 약 드시면 괜찮아질 거예요 라고 했어요. 할머님은 일주일 동안 그 약을 성실히 드셨습니다. 그리고 3개월 후 다시 검진을 받으러 가셔서 소변 검사를 했습니다. 또 세균이 나왔어요. 의사는 다시 항생제를 처방했고 할머님은 또 일주일 약을 드셨습니다. 그해 가을에 3번째 검사를 받았는데 역시 세균이 나왔습니다. 이번에도 항생제를 처방받아 드셨습니다. 이렇게 1년 사이에 항생제를 3번이나 드신 겁니다. 그러다 작년 겨울 할머님께 정말 방광염이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상황이 심각했어요. 열이 39도까지 오르고 소변 볼 때마다 칼로 찌르는 듯한 통증이 생겼습니다. 깜짝 놀란 할머님은 급히 병원에 가셨고 의사는 항생제를 처방했습니다. 그런데 3일이 지나도 열이 전혀 떨어지지 않는 겁니다. 약이 듣지 않았던 거죠. 의사는 급히 2번째 항생제로 바꿔주었습니다. 그런데도 차도가 없었고 3번째 약을 써서야 겨우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그동안 할머님은 일주일 내내 큰 고생을 하셨어요. 나중에 할머님이 제 진료실을 찾아오셨길래 제가 그동안 드신 약 처방 내역을 모두 확인해봤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죠. 할머님, 괜히 약을 드셨습니다.
1년 동안 3번이나 드신 그 항생제가 오히려 독이 되고 말았어요. 할머님은 눈물을 글썽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몰랐어요. 병원에서 준 약이니까 당연히 먹어야 하는 줄 알았죠. 이게 바로 오이 소변 검사의 함정입니다. 증상도 없을 때 괜히 세균을 찾아냈다가 항생제를 먹으면 정작 나중에 정말 아플 때 쓸 약이 안 듣게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첫째, 열도 없고 소변 볼 때 아프지도 않다면 검사 결과는 무시하세요. 소변에서 세균이 나왔다는 숫자에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둘째, 물을 충분히 드세요. 하루에 큰 생수병 하나, 약 2리터 정도를 마시면 세균은 자연스럽게 씻겨나갑니다. 물이 최고의 약입니다. 셋째, 진짜 증상이 생기면 그때 병원에 가세요. 열이 나거나 소변 볼 때 통증이 생기면 그때 가서 항생제를 드시면 돼요. 미리 먹을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기억하세요. 70대 넘은 분이 소변 검사에서 세균이 나왔더라도 열이 없고 아프지 않으면 약 드시지 마세요. 물만 열심히 드시면 충분합니다. 오이도 이 정도인데 사위는 더 충격적입니다. 어르신 10분 중 8분이 매년 받고 계신 바로 그 검사거든요. 사위는 심전도 검사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특별한 증상도 없는데 매년 습관적으로 찍는 심전도예요. 저는 이걸 엔진 뚜껑 자꾸 열기 검사라고 부릅니다. 자동차 엔진에 아무 이상이 없는데도 자꾸 뚜껑을 열어서 들여다보면 어떻게 될까요? 괜히 만지다가 오히려 고장이 날 수도 있죠. 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검진을 받으러 가시면 심전도 검사를 하게 되죠. 가슴에 빨판 같은 패치를 붙이고 편안히 누워있으면 B-B 하는 소리와 함께 길쭉한 그래프 종이가 출력됩니다. 그게 심전도 결과예요. 그런데 가끔 결과지에 이렇게 적혀있을 때가 있습니다. 심전도 이상 소견. 깜짝 놀라시죠? 의사가 말합니다. 추가 검사를 받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바로 여기서부터 걱정스러운 일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미국 의학계에서는 2024년에 공식 발표까지 했습니다. 증상 없는 분에게는 심전도 검사를 아예 하지 말라고요. 왜냐고요? 심전도 검사는 거짓 경보를 울릴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70대가 넘으면 심전도에서 이상 소견이 나올 확률이 꽤 높습니다. 10분 중 4분꼴로 뭔가 이상하다는 결과가 나오는데 그중 실제로 심장병이 있는 분은 얼마나 될까요? 10분 중 1분도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9분은 멀쩡한데도 심전도 그래프가 거짓 신호를 낸 거예요. 비유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집에 화재 경보기가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이 경보기가 10번 울리면 그중 9번은 헛된 경보라고 칩시다. 실제 불이 난 건 1번뿐인 거죠. 그런데 경보가 울릴 때마다 매번 소방차를 부르시겠어요? 아니겠죠. 그런데 병원에서는 매번 소방차를 부르는 것처럼 굴어요. 심전도에 1번이라도 이상이 나오면 바로 다음 검사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운동부하 검사, 심장 초음파, 관상동맥 CT, 심지어 혈관에 카테터를 넣어 검사하는 혈관 조영술까지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뭔가 나오면 스텐트 시술까지 하게 돼요. 스텐트는 막힌 혈관에 그물망 같은 작은 관을 넣어 넓혀주는 시술입니다. 수원에 사시는 74세 김태영 할아버지 사례도 있습니다. 작년 여름 할아버지는 가슴이 아프지도 않고 숨이 차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매년 하시던 건강검진을 받으러 가신 거였어요. 그런데 심전도 결과 이상 소견이 떴습니다. 의사가 말했죠. 운동부하 검사를 한번 받아보시죠. 할아버지는 병원 러닝머신 위에서 뛰며 검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검사에서도 뭔가 이상하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다음 검사로 관상동맥 CT를 찍었습니다. 100만 원이나 하는 비싼 검사였어요.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심장 혈관이 조금 좁아져 있다고 했습니다. 의사는 이번엔 혈관 조영술을 해보셔야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혈관 조영술은 다리 쪽 혈관에 관을 넣어 심장 주변 혈관까지 올려보내서 상태를 확인하는 검사입니다. 할아버지는 겁이 났지만 결국 검사를 받았습니다. 검사 결과 심장 혈관이 50% 막혀 있다고 했습니다. 의사는 스텐트를 넣읍시다라고 권했습니다. 할아버지는 그 자리에서 바로 스텐트 시술을 받으셨어요. 3일 동안 입원했고 검사부터 시술까지 모두 합쳐 500만 원 넘게 비용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퇴원하고 난 뒤 할아버지가 제 진료실을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하소연을 하시는 겁니다. 선생님, 수술 전이랑 후랑 달라진 게 없어요. 수술 전에도 안 아팠고 지금도 안 아픈데 도대체 내가 왜 수술을 한 건지 모르겠어요. 제가 할아버지의 검사 결과들을 전부 살펴보고 나니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애초에 할아버지는 아무 증상이 없으셨거든요. 평소 계단을 올라가도 가슴이 안 아프셨고 운동을 해도 숨이 괜찮으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할아버지께 말씀드렸습니다. 할아버지, 그때 심전도 검사만 안 찍으셨더라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예요. 500만 원 쓰실 일도 없었고 다리에 구멍 뚫릴 일도 없었겠죠. 할아버지는 고개를 떨구시면서 한 말씀 하셨습니다. 선생님, 병원에서 시키는 대로 한 것뿐인데요. 이게 바로 사위 심전도 검사의 함정입니다. 증상도 없는데 괜히 심전도를 찍으면
거짓 신호에 속아 끝없는 검사 늪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필요 없는 시술까지 받게 될 수도 있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증상이 없다면 심전도 검사는 안 하셔도 됩니다. 가슴이 안 아프고 숨이 차지 않으며 계단도 평소처럼 오를 수 있다면 과감하게 건너뛰세요. 둘째, 건강검진 동의서에 심전도 항목이 있으면 X표를 치세요. 이 검사는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하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셋째, 진짜 증상이 있을 때만 검사 받으시면 됩니다. 계단을 오를 때 가슴이 조여오거나 숨이 많이 차고 식은땀이 날 정도라면 그때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그럴 땐 심전도 검사가 꼭 필요합니다. 기억하세요. 70대 넘어서 아무 증상도 없는데 심전도부터 찍지 마세요. 괜히 멀쩡한 심장을 환자로 만들 필요 없습니다. 4위까지는 그래도 양반입니다. 3위부터는 정말 인생이 바뀔 만큼 심각한 이야기예요. 특히 3위는 100만원짜리 비싼 사진 한 장이 사람을 수술대로 끌고 가는 검사입니다. 허리 아프신 분들 귀 기울여주세요. 3위는 허리 MRI 검사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허리가 조금 아프다고 바로 찍는 MRI예요. 저는 이걸 주름살 찾기 놀이라고 부릅니다. 얼굴에 주름이 좀 생겼다고 바로 성형외과에 가시나요? 아니죠. 나이 들면 주름살이 생기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잖아요. 허리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허리가 조금 아파서 병원에 가시면 의사가 MRI 한번 찍어보시죠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100만원이나 하는 비싼 검사를 받으러 들어가게 됩니다. 동그란 터널 모양 기계 안에 들어가서 30분 동안 꼼짝 않고 누워있어야 하죠. 검사가 끝나고 결과를 받아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디스크가 튀어나와 있습니다. 깜짝 놀라시죠? 의사는 이어서 말해요. 수술을 고려해 보셔야겠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엄청난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미국의 척추 관련 학회지에서 2023년에 흥미로운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허리가 전혀 안 아픈 60대 이상 성인 100명에게 MRI 검사를 해본 거예요. 결과가 어땠을까요? 놀랍게도 그 100명 중 70명 가까이가 디스크 돌출증이 있습니다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허리가 하나도 안 아팠던 분들이죠.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렇게 MRI에서 이상 소견이 나왔던 분들 중 실제로 수술이 필요한 분이 몇 명이었을까요? 겨우 3명이었습니다. 100명 중 딱 3명만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허리가 멀쩡한 100명 중 6070명은 MRI를 찍으면 뭔가 이상이 있다는 결과가 나옵니다. 하지만 실제로 치료가 필요한 사람은 3명 정도에 불과하다는 뜻입니다. 나머지 60여 명은 괜히 놀란 거죠. 결국 MRI는 너무 자세히 보여준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마치 돋보기로 얼굴을 보면 평소 안 보이던 잡티나 모공까지 다 보이는 것처럼요. 허리도 그렇게 안 봐도 될 것들까지 모조리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환자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이고, 내 허리가 다 망가졌구나 하고 크게 걱정하시게 됩니다. 의사도 압박을 느낍니다. 사진에 뭔가 보였으니 뭔가 조치를 취해야 할 것만 같거든요. 그래서 수술을 권하게 돼요. 부산에 계신 76세 김영자 할머님 이야기입니다. 작년 가을이었는데요. 할머님은 아침에 일어날 때 허리가 살짝 뻐근한 정도라서 병원에 가보셨습니다. 의사는 MRI를 찍어봅시다라고 제안했고 할머님은 100만원을 내고 검사를 받으셨어요.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허리 4번과 5번 디스크 탈출이 있고 신경을 누르고 있습니다라는 소견이 나왔습니다. 의사는 곧바로 수술을 권했습니다. 지금 수술하지 않으시면 나중에 다리에 마비가 올 수 있습니다. 할머님은 겁이 덜컥 났습니다. 다급해진 가족분이 제게 전화를 주셨어요. 제가 직접 할머님을 찾아뵙고 진찰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할머님께 몇 가지를 여쭤봤죠. 할머님, 혹시 다리가 저리신가요? 아니요. 다리에 힘이 빠지세요? 아니요. 대소변 보시는데 문제가 있으세요? 전혀요. 이렇게 확인한 뒤에 저는 할머님의 MRI 영상을 꼼꼼히 다시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가족분들께 말씀드렸습니다. 수술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디스크가 나와 있긴 하지만 증상이 없으시잖아요. 나이 들면 원래 디스크는 누구나 조금씩 튀어나와 있습니다. 가족분은 그래도 걱정이 돼서 물으셨어요. 선생님, 그래도 MRI 사진에 그렇게 뚜렷이 보이는데 그냥 둬도 될까요? 저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사진은 과거의 상태를 보여주는 겁니다. 중요한 건 지금 어머님 상태예요. 지금 다리에 마비가 온 것도 아니고 대소변을 못 가리시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수술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할머님께 3개월짜리 계획표를 하나 드렸습니다. 첫째, 매일 30분씩 걷기. 둘째, 일주일에 2번 물리치료 받기. 셋째, 무거운 물건 들지 않기. 할머님은 제 조언을 믿고 그대로 따라주셨습니다. 3개월 후 할머님께 전화가 왔어요. 선생님, 이제 허리가 하나도 안 아파요. 지난 주말에 북한산도 다녀왔어요. 저도 밝게 웃으며 여쭤봤습니다. 할머님, 만약 그때 수술하셨으면 지금 어떻게 되고 계실까요? 할머님은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아마 지금도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겠죠, 뭐.
여기서 시청하시는 분들께도 질문을 드릴게요. 여러분이나 주변 분 중에 허리 수술을 하라는 말을 들으신 분이 있다면 댓글에 1번을, 아직 그런 권유를 받은 적이 없다면 2번을 한번 눌러봐 주세요. 이게 바로 3위 허리 MRI 검사의 함정입니다. MRI로 사진을 찍으면 너무 자세히 보이는 바람에 멀쩡한 사람을 환자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불필요한 수술로까지 이끌고 가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다리 마비 증상이 없고 대소변을 잘 가리실 수 있다면 MRI는 안 찍으셔도 됩니다. 나이가 들면 허리가 조금쯤 아플 수 있는 법이니까요. 둘째, MRI 찍는데 쓸 100만 원이 있다면 그 돈으로 오히려 발에 잘 맞는 좋은 운동화를 하나 사세요. 그리고 물리치료를 10번 받는 데 쓰세요. 그 편이 훨씬 효과가 좋습니다. 셋째, 진짜 위험 신호가 나타날 때만 MRI를 찍으면 됩니다. 다리에 힘이 갑자기 빠진다거나 소변이나 대변을 보는 데에 문제가 생긴다거나 다리가 계속 저려서 걷기 힘들다면 그때는 바로 병원에 가셔야 해요. 그럴 때는 MRI가 꼭 필요합니다. 기억하세요. 허리가 조금 아프다고 해서 덜컥 MRI부터 찍으러 가지 마세요. 사진 속 주름을 찾으려 하지 말고 지금 내 몸 상태를 살피는 게 먼저입니다. 3위도 무섭죠? 그런데 2위는 차원이 다릅니다. 피 한 방울 때문에 평생 기저귀를 차게 될 수도 있는 검사예요. 특히 남성분들은 반드시 들어주세요. 2위는 PSA 검사입니다. 전립선암을 조기에 찾아내려는 혈액 검사죠. 남성분들은 물론이고 남편분들과 함께 생활하시는 여성분들도 꼭 들어주세요. 저는 이 검사를 거북이 잡으려고 기차 세우는 일이라고 부릅니다. 무슨 뜻인지 지금부터 설명드릴게요. 여러분, 건강검진 때 피를 뽑으면 PSA라는 항목을 검사합니다. 전립선에서 나오는 물질의 수치를 재는 검사인데 수치가 높으면 암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가끔 결과지를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PSA 수치가 높습니다. 조직 검사를 받아보셔야겠습니다. 암이라는 말만 들어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시겠죠. 그런데 그때부터 힘든 일이 시작될 수도 있습니다. 미국 의학계에서는 2023년에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70대 넘으면 PSA 검사를 하지 말라고요. 등급까지 매겼는데 D등급이었습니다. D등급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절대로 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왜 그럴까요? 미국의 권위 있는 의학 저널인 뉴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신에 실린 대규모 연구 결과 때문입니다. 75세 이상 남성 1만 명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서 한 그룹은 PSA 검사를 받고 다른 한 그룹은 아예 안 받았습니다. 그리고 15년 후에 어떻게 됐나 살펴봤어요. 전립선암으로 사망한 분들이 얼마나 있었을까요? PSA 검사를 받은 그룹에서는 100명 중 1.4명, 검사를 안 받은 그룹에서는 100명 중 1.6명이었습니다. 거의 차이가 없죠. 하지만 한 가지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검사를 받은 그룹에서 암이 발견되어 수술까지 받으신 분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10분 중 3분은 요실금에 걸렸습니다. 소변을 자기 의지로 참지 못하게 된 거예요. 패드를 차고 지내야 할 정도입니다. 더 충격적인 건 10분 중 5분은 성기능을 잃어버리셨다는 겁니다. 그게 완전히 사라져버린 거예요. 쉽게 말씀드려 볼게요. 70대의 전립선암은 거북이와 같습니다. 굉장히 천천히 자랍니다. 10년에 1cm 자랄까 말까 해요. 반면에 우리 인생은 고속열차처럼 빠르게 지나갑니다. 쏜살같이 달려서 85세 즈음 종착역에 도착하죠. 그러면 거북이가 문제를 일으키기도 전에 우리의 열차는 이미 종착역에 와 있는 셈입니다. 굳이 그 거북이를 잡겠다고 일부러 열차를 세울 필요가 있을까요? 없겠죠. 그냥 두면 되는 겁니다. 하지만 검사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거북이가 눈에 보입니다. 그러면 큰일이다, 잡아야겠다 하고 생각하게 되죠. 그래서 조직 검사를 하고 수술까지 하게 되고 결국 요실금과 성기능 상실이라는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부산에 계신 76세 최병철 할아버지 사례입니다. 작년 봄이었는데요. 할아버지는 건강검진을 받으러 가셨습니다. 평소 소변도 잘 나오고 아무 불편이 없으셨어요. 그런데 PSA 수치가 5.2로 나왔습니다. 참고로 정상 범위는 4.0 이하입니다. 의사가 조직 검사를 받아보셔야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는 겁이 났지만 검사를 받으셨어요. 조직 검사는 전립선에 바늘을 10번 찔러서 조직을 떼어내는 검사입니다. 할아버지는 검사 후 이틀 동안 소변에 피가 섞여 나왔습니다. 그리고 결과지에는 전립선암이 발견되었다고 나왔습니다. 의사는 곧바로 수술을 권했습니다. 지금 수술하시면 완치됩니다. 할아버지는 결국 수술을 받으셨어요. 전립선을 모두 절제했습니다. 수술 후 3개월쯤 지났을 때 할아버지가 저를 찾아오셨어요. 표정이 많이 어두우셨습니다. 선생님, 자꾸 소변이세요. 물건 조금만 들어도 주르륵 나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는 그때부터 소변 패드를 차고 지내셨어요. 밤에도 2~3번씩 갈아야 했습니다. 더 난처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차마 말씀은 못하셨지만 저는 알 수 있었어요. 성기능도 완전히 잃어버리신 겁니다. 할아버지는 눈물을 글썽이며 제 손을 꼭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내가 수술만 안 했어도 그냥 평범하게 살 수 있었을 텐데 소변도 잘 나왔고 아무 불편도 없었거든요. 저도 너무 마음이 아파서 할아버지 손을 잡아드렸습니다. 할아버지, 그때 제가 말렸어야 했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할아버지의 암 조직 검사 결과를 다시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아주 천천히 자라는 암이었어요. 10년이 지나도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 그런 암이었습니다. 그냥 뒀다면 할아버지는 지금도 아무 탈 없이 건강하게 지내고 계셨을 겁니다. 이게 바로 2위 PSA 검사의 함정입니다. 괜히 찾아봤자 느릿느릿 자라는 암을 발견하게 되고 그것을 치료하느라 삶의 질만 잃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70대가 넘으면 PSA 검사는 안 하셔도 됩니다. 건강검진 동의서에 PSA 항목이 있다면 과감하게 X표 치세요. 둘째, 소변이 잘 나오고 아무 불편이 없다면 그냥 그대로 지내시면 됩니다. 암이 혹시 있더라도 거북이처럼 느리게 자라서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셋째, 진짜 증상이 있을 때만 검사하세요. 소변이 잘 안 나오거나 피가 섞여 나온다거나 밤에 소변 보러 10번 이상 일어나야 한다면 그때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기억하세요. 70대 넘어서 PSA 검사는 하지 마세요. 거북이 잡으려고 기차 세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드디어 1위입니다. 정말 충격적인 검사예요. 바로 대장내시경 검사입니다. 암 예방한다고 매년 받으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제 설명을 들으시면 고개가 끄덕여지실 거예요. 저는 이 검사를 빈대 잡으려고 초가삼간 태우기에 비유하곤 합니다. 무슨 뜻인지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으러 가시면 전날 밤부터 장 청소를 해야 합니다. 특수 용액 2리터를 몇 시간에 걸쳐 다 마시고 화장실에 10번은 가셔야 해요. 그리고 다음날 병원에 가서 수면 마취를 하고 항문으로 내시경 카메라를 넣어서 장을 살펴봅니다. 혹시 용종 폴립이 발견되면 즉시 제거합니다. 암을 예방했다고들 하죠. 검사받고 나면 괜히 뿌듯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엄청난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미국 의사협회에서 2024년에 공식 발표했어요. 75세가 넘으면 대장내시경 검사를 중단하라고요. 이유가 뭘까요? 이 검사의 위험도가 대장암 발병 위험보다 더 크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씀드려 볼게요. 75세의 용종을 하나 발견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 용종이 암으로 자라나는데 평균 10년에서 15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85세나 90세쯤 돼야 암이 될까 말까 하는 거예요. 그런데 75세인 분들의 평균 기대 수명이 몇 살인지 아세요? 약 87세 정도입니다. 용종이 암이 되기도 전에 평균적으로 생을 마감하신다는 뜻이죠. 그렇다면 굳이 그 용종을 지금 찾아서 제거해야 할까요? 반면에 대장내시경 검사 자체의 위험은 어느 정도일까요? 미국 소화기학회지에 실린 대규모 연구를 볼까요? 75세 이상 어르신이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으면 200명 중 1명은 장에 천공이 생깁니다. 내장이 뚫리는 겁니다. 10명 중 1명은 출혈이 심해서 수혈을 받아야 하고요. 7명 중 1명은 수면 마취 후에 정신이 혼미해지는 부작용을 겪습니다. 하지만 75세에서 85세 사이의 대장암에 걸릴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333명 중 1명 수준입니다. 어떤가요? 검사로 인한 위험이 훨씬 크죠? 다시 말해서 빈대 한 마리 잡겠다고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입니다. 게다가 그 빈대 용종은 10년 후에나 문제를 일으킬지도 몰라요. 그때쯤이면 여러분도 저도 이미 이 세상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제 친한 후배 어머님 이야기입니다. 82세이신 박순희 할머님이었어요. 작년 여름 그 자녀분이 효도한다고 대장내시경을 예약해드렸습니다. 제 후배 의사가 저에게 전화를 해서 묻더군요. 형, 우리 엄마 대장내시경 예약했는데 잘하는 거지? 저는 깜짝 놀라서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지금 당장 취소해. 후배는 당황해서 되물었어요. 왜요? 암 예방하려고 하는 건데요. 저는 진정하고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민서가, 어머님 연세가 82세시잖아. 지금 용종을 발견해도 암 되려면 95세는 되셔야 할걸. 그랬더니 후배가 발끈했어요. 그럼 선배님이 책임질 거예요? 우리 엄마 나중에 암 생기면 어떡하려고요? 저는 침착하게 답했죠. 민서가, 내가 의사 생활 40년 했어. 어머님 85세까지 대장암 안 걸리실 거다. 걱정 마. 근데 내시경 하다가 장이 찢어질 확률이 1%야. 피 많이 나서 수혈받을 확률은 10%고. 자, 어느 쪽이 더 위험하냐? 한참 생각하던 제 후배는 결국 예약을 취소했습니다. 지금 그 할머님은 84세가 되셨는데 아주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십니다. 일주일에 3번씩 경로당에도 다니시고요. 만약 그때 내시경을 강행하셨다면 어찌 됐을까요? 혹시 대장이 뚫어지는 바람에 지금쯤 요양병원에 누워 계셨을지도 모릅니다. 이게 바로 1위 대장내시경 검사의 함정입니다. 괜히 찾아봤자 10년 후에나 문제될 용종 하나 발견하려다가 오히려 검사 과정에서 대장을 다치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병원에서 검사를 권유받았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여러분께 3가지 질문법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질문, 선생님,
이 검사를 해서 뭔가 찾아내서 치료하면 제가 몇 년을 더 살 수 있을까요? 의사가 이 질문에 명확하게 답하지 못하면 불필요한 검사일 가능성이 큽니다. 두 번째 질문, 치료 효과가 나타나려면 몇 년이 걸립니까? 기대 수명보다 더 긴 시간이 걸린다면 의미 없는 검사입니다. 세 번째 질문, 이 검사 지금 안 하고 있다가 나중에 증상 생긴 다음에 해도 늦지 않나요? 의사가 네, 괜찮습니다라고 대답하면 지금 안 해도 되는 검사예요. 이 세 가지 질문, 지금 스마트폰 메모장에 적어두세요. 앞으로 병원에 갈 때마다 이 질문들을 해보세요. 10번 중 9번은 의사가 그럼 지금은 안 하셔도 되겠네요 라고 답할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75세가 넘으면 대장내시경 검사는 안 하셔도 됩니다. 특히 대변에 피가 보이지 않고 심한 변비만 없으면 굳이 하실 필요 없어요. 둘째, 진짜 증상이 있을 때만 하시면 됩니다. 변에 피가 섞여 나오거나 변 모양이 연필처럼 가늘어지거나 특별한 노력 없이 한 달 사이에 체중이 5kg 이상 빠지면 그때는 바로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셋째, 의사가 검사를 권유하면 방금 말씀드린 세 가지 질문을 해보세요. 의사가 명확히 답을 못하면 정중하게 거절하셔도 됩니다. 기억하세요. 75세 넘어서 대장내시경 검사 굳이 하지 마세요. 빈대 잡으려고 초가삼간 태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5위부터 1위까지 70대 이후에는 받지 않는 게 좋은 5가지 검사를 말씀드렸습니다. 한 번 더 정리해드릴게요. 5위, 소변 검사, 특별한 증상도 없는데 세균이 나왔다고 항생제부터 먹지 마세요. 물 2알만 잘 드시면 됩니다. 4위, 심전도 검사, 가슴 안 아프고 숨 안 차면 안 하셔도 돼요. 괜히 멀쩡한 심장을 환자로 만들지 마세요. 3위, 허리 MRI 검사, 다리 마비 없고 대소변 이상 없으면 안 찍으셔도 됩니다. 100만 원으로 차라리 좋은 신발 사고 운동하세요. 2위, PSA 검사, 70대 넘으면 거북이 같은 느린 암 굳이 찾지 마세요. 소변 잘 나오면 그냥 괜찮은 겁니다. 1위, 대장내시경 검사, 75세 넘으면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지 마세요. 증상 없으면 안 하셔도 됩니다. 이 5가지만 기억하셔도 불필요한 검사비 최소 100만 원은 아끼실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건 멀쩡한 내 몸을 괜히 환자로 만들 일도 막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검사 대신에 우리는 뭘 해야 건강을 지킬 수 있을까요? 저는 3가지를 권해드립니다. 첫째, 650원의 기적이라 부르는 계란입니다. 하버드대 연구에 따르면 2024년에 발표된 내용인데요. 70대 이상 어르신들이 매일 계란 2개씩 드시면 근육량이 5% 더 잘 유지된다고 합니다. 그 덕분에 낙상 사고가 10명 중 3명은 줄어들었어요. 계란 2개면 하루에 약 1,300원입니다. 100만 원짜리 검사보다 훨씬 효율적이죠. 둘째, 하루 20분 걷기입니다. 영국의 한 의학 저널 BMJ에 2023년에 실린 연구인데 하루 20분만 걸어도 5년 후 사망률이 절반으로 줄어든다고 합니다. 굳이 빨리 걸을 필요도 없어요. 그냥 천천히라도 매일 꾸준히 걷는 게 중요합니다. 셋째, 친구 한 명에게 연락하기입니다. 하버드대에서 무려 80년 동안 사람들을 추적 조사한 연구가 있습니다. 결과가 뭔지 아세요? 건강을 결정짓는 가장 큰 요인은 관계의 질이었다고 합니다. 10명 중 5명은 인간관계에 의해 건강 상태가 좌우됐을 정도예요. 혼자 지내시는 건 하루에 담배 15개비를 피우는 것만큼이나 건강에 해롭다고 합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 친한 친구 한 분께 안부 전화라도 드셔보세요. 이렇게 계란 2알 먹기, 20분 걷기, 친구에게 연락하기, 이 3가지만 꾸준히 실천하셔도 100만 원짜리 검사를 10번 받는 것보다 건강에 더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하신 여러분 정말 대단하십니다. 이 영상 하나로 병원에서 절대 알려주지 않는 몇 가지 진실을 알게 되셨죠. 이제 불필요한 검사를 거절할 수 있는 힘도 생기셨을 겁니다. 사실 제가 이 영상을 만들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동료 의사들에게 욕을 먹을 수도 있다는 걸 알았거든요. 그래도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습니다. 제 환자분들이 쓸데없는 검사 때문에 고생하시는 걸 너무 많이 봐왔거든요. 혹시 이 영상이 100만 조회수를 넘으면 제가 제 2탄도 만들어 보겠습니다. 주제는 의사들이 70대 넘어 절대 먹지 않는 약 10가지입니다. 궁금하시죠? 그러니 지금 아래 공유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 영상을 가족분들, 친구분들께 꼭 보내주세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병원에서 잘 안 알려주는 건강정보를 가장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도 잊지 말아주세요. 여러분의 좋아요 한 번 한 번이 이 영상이 더 많은 어르신들께 전해지는데 큰 힘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댓글로 여쭤볼게요. 오늘부터 어떤 걸 실천해 보시겠습니까? 계란 2알 먹기가 좋겠다 싶으면 1번 하루 20분 걷기를 해보시겠다 하면 2번 친구에게 연락하기를 실천하시겠다 하면 3번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일주일 후에 다시 오셔서 일주일 실천했습니다 하고 댓글을 달아주세요. 오늘부터 바로 시작해보세요. 그 작은 실천 하나가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줄 겁니다. 여러분, 나이 든다고 해서 병원을 더 자주 가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불필요한 검사를 똑똑하게 거절하는 게 중요합니다.
괜히 멀쩡한 몸을 환자로 만들지 말자고요. 우리 같이 건강하게 나이 들어갑시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제가 오늘 말씀드린 5가지 검사를 거절하는 건 결코 무책임한 행동이 아닙니다. 오히려 현명한 선택이에요. 이런 내용들은 이미 미국 의학계에서도 공식적으로 발표된 것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아무 잘못이 없어요. 부디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십시오. 감사합니다.